한국, 군함 한 척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나? 주한미군 3만 명, 그 빚을 갚아라?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되고 전 세계 기름줄이 끊기기 일보 직전, 미국은 동맹국들을 호출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호기롭게 호출한 일본, 헌법 핑계 대며 쏙 빠졌습니다. 유럽, 성명서만 날리고 뒷짐졌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부다비 하늘을 뒤덮은 수백 대의 드론대를 박살낸 나라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미국의 협박이 날이 거세지고 수천만 원짜리 드론대가 하늘을 뒤덮어 공포가 절정에 달한 순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답은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이 머리 숙이고 준비해둔 독자 생존의 무기, 그 매운맛을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군함을 보내고 참전해라. 전쟁이 3주가 돼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절정으로 치닫자 소집된 긴급 브리핑. 미국은 동맹국들을 하나씩 호출하기 시작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익숙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까? 40년. 자그마치 40년 동안 우리가 지켜줬는데. 또 다른 관계자는 서류를 넘기지도 않고 말했어요. 주한미군 3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굼뜹니까? 저는 마이클 해리슨. 25년간 펜타곤에서 중동 안보 전략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당연히 제일 먼저 달려올 거라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에게 군사적 부담을 요구하는 건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패턴이었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미국이 손짓하면 동맹국들은 군함을 보냈고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그건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규칙이었죠. 미국이 만든 규칙, 미국이 운영하는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나라들. 저는 그 구조를 25년간 설계하고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이 시스템이 흔들릴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과거와 차원이 달랐어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매일 지나가는 그 좁은 바닷길. 그곳에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이 외교적 통제선을 완전히 넘어섰고 양쪽 모두 한 발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지도부 타격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지상은 물로 해상 위협도 날이 갈수록 거세졌어요. 기뢰가 설치됐다는 소식이 돌았고 민간 유조선들이 항로를 우회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선박이 피격당했다는 미확인 정보까지 떠돌았어요. 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할증료를 하루 만에 3배로 올렸습니다. 해운업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공포로 계산되는 시장이었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건 세계 경제의 혈관이 끊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원유 공급이 흔들리면 에너지 시장은 즉각 패닉에 빠졌고 그 충격은 제조업, 물류, 금융까지 연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동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방어 비용이었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30억에서 5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날아오는 건 수천만 원짜리 드론이었죠. 한 발 막을 때마다 수십억이 증발하는 구조.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동맹국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회의실에 앉아있던 누구도 그걸 요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한 관계자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는 상대를 동등하게 본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선택지라는 게 없어요. 따르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그 두 가지뿐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가를 선택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은 유독 노골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들이밀며 마치 수십 년간 쌓아온 빚이라도 갚으라는 듯한 태도로 나왔어요. 회의 자료에는 주한미군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있었죠. 기존에 약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던 분담금을 최대 5배, 그러니까 5조 원 이상으로 올리라는 수치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도 회의실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이만큼 해주고 있는데 그 정도 부담은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죠. 한국이 매년 얼마를 내는지 아나? 우리가 한반도에 쓰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 시스템 안에서 충실하게 움직이는 나라, 요청하면 응하고 압박하면 결국 양보하는 나라.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었고 미국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한 기억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가 전략을 짤 때 변수로 넣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어차피 따라올 테니까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군함 파견에 동의할 것이고 비용 분담 협상에도 순순히 응할 것이며 결국은 미국이 설계한 방향 그대로 따라올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시작하자는 연락도, 조건을 따지겠다는 요청도, 심지어 거부한다는 통보조차 없었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무것도.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을 넘기자 워싱턴 안에서도 슬슬 이상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비공식 채널로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대답할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통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반응은 세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즉시 수용하거나 조건부로 협상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어떤 반응이든 반응 자체가 나와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왜 안 움직이죠? 누군가 회의 중에 툭 던진 그 한마디가 묘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동맹국의 반응을 읽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침묵만큼은 제 경험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던 제 판단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의 침묵은 곧 불복종이었고 이 질서 안에서 불복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가지만큼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올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릴 뿐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부다비 방공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간간히 레이더 신호가 찍히고 교대 근무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지켜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은 통제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등이 전멸하고 있었고 통신 채널에는 쉴 새 없이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동쪽 해역 길에 탐지 의심 신호 다수 포착. 민간 유조선 2척 항로 이탈 확인. 한 척은 통신 두절.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멈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어요. 기뢰가 깔렸다는 보고가 올라온 직후부터 선박들이 하나둘씩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해협 진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겠다는 선사도 나왔지만 그건 시간과 비용 모두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죠.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구조 전체가 마비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실시간으로 영상 하나가 돌기 시작했어요. 민간 유조선이 피격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체 측면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승무원들이 갑판 위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흔들리는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보도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그 영상을 반복 재생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성명을 내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뉴스의 첫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패닉에 빠졌어요. 원유 선물 가격이 분 단위로 치솟았고 해운 보험료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데 드는 보험료가 하루 만에 10배 가까이 뛴 경우도 있었죠. 선주들은 배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항로 위의 배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 막혀버렸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조업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고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더 이상 어떤 외교로도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군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정밀 공습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고 최고 지도부에 대한 타격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양측은 이미 보복을 선언한 상태였어요. 외교적 해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아부다비를 포함한 중동 주변국들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했어요. 주요 도시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고 공항과 금융지구에 긴급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직원 대피 계획을 돌리기 시작했고 대사관들은 자국민 철수 절차를 검토하고 있었죠. 평소 느긋하던 이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전시체제로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야드의 주요 시설의 방공망이 긴급 가동됐고 석유시설 주변에는 추가 경비가 배치됐어요. 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제실 한쪽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와 연결된 통신망, 위성정보, 해상 감시 데이터까지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빨리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대비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위협이 나타난 겁니다. 그날 밤 스크린에 처음 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대 개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0개, 100개, 200개. 스크린 한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듯 밀려왔습니다. 스크린이 점들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통제실 안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저가형, 소형 그리고 수백 대. 우리가 수십 년간 준비해온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접근하면 패트리엇이 요격하고 더 높은 고도에서 들어오는 건 사드가 처리하는 다층 방어구조.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온 시스템이었고 저도 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늘에 떠있던 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소형 드론. 느리고 작고 레이더에 겨우 잡힐 정도의 크기였죠. 하지만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수백 대가 동시에 밀려들었고 요격하는 속도보다 밀려오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의 가격이 30억에서 50억 원.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수천만 원. 요격에 성공할 때마다 우리 쪽에서 수십억이 증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계속 왔어요. 한 번 막으면 다음 무리가 밀려오고 그걸 막으면 또 다음이 왔습니다. 요격할수록 손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안 쏘면 뚫리는 상황이었죠. 선택지가 없었어요. 쏘지 않으면 뚫리고 쏘면 파산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이 속도면 오늘 밤에만 요격 비용이 수천억 원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숫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계산기를 내려놨어요. 숫자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전략을 짜온 사람으로서 계산이 무너진다는 건 곧 전략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어요. 이 전쟁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은 미친 듯이 싸고 방어는 미친 듯이 비싼 구조. 쏘면 쏠수록 우리가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대비해온 전쟁은 끝났다는 걸.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이미 시작돼 있었다는 걸. 미사일을 막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에서 쏟아진 건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작고 싸고 그리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 앞에서 세계 최강이라던 방공 시스템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드론 공격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한계에 가까웠어요. 요격 미사일 재고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쏠수록 손해라는 절망적인 계산은 어제와 다를 게 없었죠. 드론은 밤마다 밀려왔고 우리의 탄약과 예산은 빠르게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격할 때마다 승리가 아니라 소모였어요. 25년간 전략을 짜온 사람으로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을 더 가져와도 사드를 추가 배치해도 근본적인 비용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같은 결과가 반복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스크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근하던 드론 신호가 동시에 여러 개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무리가 들어오면 그중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스크린에서 지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요격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속도가 달랐고 결과가 달랐어요. 패트리엇은 한 발에 하나를 잡습니다. 발사하고 추적하고 충돌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건 거의 동시에 여러 표적이 소멸했고 그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짧았습니다. 이건 제가 25년간 다뤄온 그 어떤 방공 시스템의 패턴과도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드론의 경로를 미리 읽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좌측에 새로운 발사 신호가 잡혔습니다. 우리 기지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미군 배치 장비의 위치와도 맞지 않았죠. 장비의 레이더 반사 신호도 기존에 등록된 어떤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이 아니었어요. 사드도 아니었습니다. 위성 영상을 즉시 요청했습니다. 발사 지점의 확대 이미지가 올라왔을 때 실루엣부터 달랐어요. 익숙한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측면에 마크가 있었어요. 그 마크를 확인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제 25년 경력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패트리엇도 아니고 사드도 아닌 장비에 태극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천궁.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한국 방산 기업이 제작한 무기로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이었습니다. 사거리 약 40km 이상 다수 표적 동시 교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미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약 4조 원 규모로 수출된 이력이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방공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건 업계에서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중동이 가격 때문에 선택한 중저가 옵션 정도로 봤었어요. 미국 시스템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수십억을 쏟아부으며 겨우 막고 있던 드론을 천궁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용도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제학 자체가 달랐어요. 통제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그 다음은 불쾌함.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던 나라가 우리 옆에서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놀랍긴 하지만 천궁 하나로 판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결국은 미사일 대 미사일 구조니까 비용의 차이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다음날 올라온 추가 보고서를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보고서 제목에 적힌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레이저 기반 방공 시스템. 처음에는 개념 연구 수준의 문서라고 생각했어요. 레이저 무기라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미국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한참 먼 이야기였거든요. 먼지와 열기가 가득한 실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아직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은 달랐어요. 한국이 레이저 방공 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올려놨다는 거였습니다. 천광. 드론 대응에 특화된 레이저 요격 체계였어요. 미사일이 아니라 빛으로 쏘는 무기. 한 발당 비용이 수천 원 수준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저는 잠시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수천 원이요. 패트리엇 한 발이 30억에서 50억인 세계에서 한 발에 수천 원.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같은 보고서를 본 동료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드론 수백 대가 밀려와도 비용 부담 없이 계속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탄약이 떨어질 걱정도 없었습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무한에 가깝게 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우리가 밤새 공포에 떨었던 드론 물량 공세에 대한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요격 비용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계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중동이 가장 절실하게 찾고 있던 해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무기였습니다.
싸고 무한에 가깝고 드론 때를 상대하기 위해 설계된 체계. 중동이 목숨을 걸고 찾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중동 군사 네트워크 안에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문이 정부 채널로 옮겨갔고 며칠 안에 방산 업계 전체로 번졌어요. 누가 퍼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찾던 해답이 이미 나와 있었다. 한국이 가지고 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숫자도 영상도 보고서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위협에는 청궁, 드론 위협에는 청광. 높은 곳에서 오든 낮은 곳에서 때로 밀려오든 전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겁니다. 다층 방공의 완성이었습니다. 미국이 아직 실전에서 검증하지 못한 걸 한국은 이미 만들어서 배치까지 끝낸 상태였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끝에서 한국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성능이 확인된 직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무시하던 단계는 끝났어요. 이제 한국은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날 소집된 펜타곤 긴급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평소라면 중동 작전 상황 보고와 다음 단계 전략이 주제였을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회의 시작 5분 만에 의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동이 아니라 한국이 문제였어요. 스크린에는 청궁의 실전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고 그 숫자들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국 무기에 이미 중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간결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중동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산 시장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성능이 아니었어요. 전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쏟아붓는 동안 중동의 군 관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무기가 어떻게 싸우는지를요.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미국 장비 없이도 독자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한참 진행됐을 때 한 참석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무기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거의 한국 무기 광고판이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실시간 전투 데이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 장비가 아니라 한국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태우는 동안 한국은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전장이 곧 한국 무기의 쇼룸이 돼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군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장 문제였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은 수십 년간 미국이 지배해온 영역이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무기와 함께 네트워크를 팔고 그 네트워크에 묶어두고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로 수십 년간 관계를 이어가는 구조였죠. 한번 미국 시스템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생태계. 그게 미국 방산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의존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시스템. 그래서 미국에게 방산 시장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동맹을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구조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운용 능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대안이 나타나면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에게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의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미국 입장에서 무기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모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참여 압박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와라. 군함을 보내라.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며 한국을 전장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전장에 묶어놓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사라지니까요. 미국과 함께 싸우는 동맹이 되면 미국의 지휘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통제였어요. 링크 16. 미군 핵심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현대전에서 정보를 쥔 쪽이 전장을 지배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끊으면 한국 무기의 연동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네트워크에서 빼면 혼자서는 못 싸운다. 그게 미국의 계산이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를 쥐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세 번째는 부품 통제였어요. 미국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출 통제 규정을 통해 핵심 부품의 흐름을 막으면 한국의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출 수 있었죠. 실제로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발동하면 부품 하나 때문에 전체 무기체계의 생산과 유지 보수가 동시에 멈추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에 이 카드를 꺼냈을 때 버텨낸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카드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방위비 분담금 재압박. 이건 더 이상 군사적 논의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안보 구조 자체를 흔드는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에게 주한미군 재검토라는 말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주한미군 규모를 재검토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는 걸. 미국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막으려 했어요. 데이터를 끊고 부품을 막고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마지막에는 안보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군사, 기술, 경제, 외교, 안보. 5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압박을 건 겁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조 안에서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한 동맹국은 한 곳도 없었거든요.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도 결국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조건을 제시하거나 일부를 수용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협상 요청도 없었어요. 조건 수용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반발도 공식 성명도 아무것도. 마치 미국의 압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다시 그 침묵이었습니다. 워싱턴 안에서는 당혹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카드를 꺼냈는데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이건 미국의 동맹 관리 역사에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한국의 대답은 무시가 아니라 이미 대응이 끝난 뒤에 침묵이라는 걸. 미국은 무기를 막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판을 바꾸는 걸 막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압박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미국이 모든 카드를 꺼냈는데도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링크 압박, 부품 통제, 외교적 경고, 주한미군 카드까지. 그 어떤 것에도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협상 요청도 조건 수용도 항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25년간 이 구조 안에서 일해오면서 미국의 압박에 이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동맹국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건가? 미국의 동맹 관리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압박이 시작되면 48시간 안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이 나오거든요. 수용이든 거부든 최소한 협상 의지를 표명하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처음에는 오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 뒤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한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운용 데이터였어요. 요격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시작한 이후에도 수치는 안정적이었어요. 시스템 가동률도 대응 속도도 요격 성공률도 변함이 없었죠.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부품 통제 카드를 꺼낸 이상 어딘가에서 영향이 나타나야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보고서도 세 번째 보고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영향 없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결과였어요. 미국의 공급망 통제를 받고도 성능이 유지된다는 건 애초에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관심이 바뀌었어요. 짜증에서 의문으로. 이건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천궁의 개발 과정만 해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고 시험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한 단계씩 체계를 완성해 갔어요. 외국에서 사오면 훨씬 빠르고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아니, 택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청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저 무기라는 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걸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기술적 축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묵묵히 밟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확인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미국의 부품 통제에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의존도가 낮았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구조 바깥에 한국은 이미 자기만의 공급망을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독자 통신 체계까지 개발했다는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저는 잠시 서류를 내려놨어요. 미국의 링크 16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링크를 끊겠다고 위협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끊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위협이 위협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품에서 시스템으로, 시스템에서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올라온 거였죠. 부품 하나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결국 플랫폼 국가로 성장한 겁니다. 급하게 만들어서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나라만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 다른 동맹국들은 미국의 체계 안에서 편하게 머물렀습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를 사고 미국이 깔아준 네트워크를 쓰고 미국이 보장하는 안보우산 아래서 안정을 누렸죠. 굳이 스스로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이 해주니까.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더 파볼수록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산업 기반도 기술력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죠. 국민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이었던 나라. 원조를 받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세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남의 기술을 빌려 썼어요. 미국의 무기를 들여오고 미국의 설계를 따라 만들고 미국의 체계에 맞춰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빌려 쓰는 건 결국 한계가 있었어요. 필요한 순간에 제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끊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은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오지 않았던 순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순간. 그 기억이 한국을 움직이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버텨야 했고 버티려면 직접 해야 했어요. 전쟁 직후에 폐허에서 시작해서 남의 기술을 배우고 소화하고 결국 넘어서는 과정. 그 과정에서 수십 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세대가 있었어요. 연구비가 부족해도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렸던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막히면 독자적으로 풀어내야 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어요. 그 과정이 10년, 20년, 3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시작한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고 그 다음 세대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끊기지 않은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준비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코앞에 두고 언제 도움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게 한국에게 방산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그걸 이해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방산은 수출하고 이익을 남기는 비즈니스였지만 한국에게 방산은 다음 세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출발점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습관이 된 나라. 남들이 편하게 사섰을 때 한국은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미국 체계 안에서 안주할 때 한국은 조용히 독자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봤어요. 25년간 관심 밖이었던 나라. 미국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그 시스템 밖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해둔 걸 꺼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응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끝까지 계산해두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역사, 스스로 해내야 했던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미국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나라라고만 봤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세계가 비로소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장. 한국을 향한 부품 수출 통제 요청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어요. 데이터 링크 압박도 전달됐고 외교적 경고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이 가진 모든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나라는 없었어요. 부품이 끊기면 생산이 멈추고 네트워크가 차단되면 무기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십 년간 검증된 공식이었죠. 저는 그 공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직접 설계에 참여한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이 구조에 도전했던 나라들의 결말을 저는 전부 봐왔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수순이었어요. 처음엔 버텨보려 하지만 부품이 끊기면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6개월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한국도 다를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아니, 한국은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동안 미국 체계 안에서 움직여온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며칠 안에 시스템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현장에서 문제가 보고될 것이며 결국 한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공망 정상 작동, 요격률 유지. 저는 그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직 통제 효과가 반영되기 전일 수 있으니까요. 부품 공급이 끊겨도 기존 재고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빨리 보고서가 올라온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진짜 효과는 한두 달 후에 나타나니까요. 이틀 후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동일한 결과였어요. 시스템 영향 없음. 요격 효율 안정적. 저는 분석팀에 재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데이터 다시 확인해.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 보고서.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성능 유지. 가동률 변화 없음.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수치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봤어요.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걸었던 다른 나라들은 첫 달 안에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곧바로 유지보수 문제가 터졌고 6달이면 100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품 공급을 끊었는데 시스템이 멀쩡하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보고서가 틀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우리 부품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을 믿고 싶었어요. 보고서의 오류를 찾으면 설명이 되니까요. 하지만 네 번째 보고서, 다섯 번째 보고서까지 같은 결론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오류로 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은 미국의 통제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링크를 차단했는데도, 전술 네트워크에서 배제했는데도 한국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교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건 불가능한 일이어야 했어요. 현대전에서 미국의 전술 네트워크 없이 효과적인 방공 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적어도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분석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링크 16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개발된 통신 시스템. 그걸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라는 건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니에요.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 무기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건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이미 오래전부터 상정하고 준비해왔다는 뜻이었어요.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독립이었어요. 한국은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언제든 통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카드가 소용없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내부 회의에서 이 사실이 공유됐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자신감에 차 있던 분석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명은 되는데 그 설명이 너무 불편한 거였죠. 한국이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언젠가 이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려고 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방 안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방에 있었던 겁니다. 왜 안 멈추지? 누군가 회의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막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끊었는데 생산이 계속됐고 네트워크를 차단했는데 작전이 유지됐어요.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을 발동했는데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저항은 힘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영향 밖에 있었어요. 저는 25년간 이 시스템을 믿어왔어요. 미국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 동맹이 움직이는 구조. 문제는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힘은 그대로였습니다. 규칙도 시스템도 도구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진 건 단 하나. 상대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봤던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통제 구조를 정면으로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을 한 거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 구조 밖에 서 있었어요. 처음부터. 미국이 규칙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국에게는 규칙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압박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는 동안 한국은 그 카드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자기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 밖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영향 없음. 정상 작동. 그 두 단어가 미국이 25년간 쌓아올린 통제 전략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너머에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한국이 안 움직여도 괜찮다고. 어차피 다른 동맹들이 있으니까.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수십 년간 미국의 요청에 응해온 나라들이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워싱턴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하나 빠져도 나머지가 채워줄 거라는 논리였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동맹은 보험과 같은 거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 보험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일본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고 군사 역량도 충분했습니다. 자위대의 해상 전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방위비 증액도 진행 중이었죠.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가장 먼저 손을 댈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약을 이유로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평화헌법 아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었고 국내 여론도 해외 파병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였어요. 기술력도 있었고 장비도 있었지만 정치적 제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나라. 아쉬웠습니다. 일본이 움직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은 능력보다 제약이 더 큰 나라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렸습니다. 결국 움직이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빠지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메시지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항상 따라오던 나라가 멈췄다는 건 단순한 거부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군사 개입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확전을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두기였죠. 프랑스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중동 군사 개입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에너지 의존도도 제각각이었으며 선거를 앞둔 국가들은 더더욱 위험 부담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만 발표하고 실질적인 군사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외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부재한 상태. 그게 유럽의 선택이었습니다. 호주조차 신중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 중 하나로 불리던 나라였는데 이번에는 직접 개입 대신 상황 관망을 택했어요. 국내 정치적 부담과 독자적 전략 판단이 우선시된 겁니다. 태평양 건너편의 동맹보다 자국 유권자의 눈치가 더 급했던 거죠. 하나둘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워싱턴의 자신감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동맹을 호출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는 상황. 이건 제가 25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아프간 작전 때도 미국이 부르면 동맹은 왔어요.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식조차 없었어요. 전화를 받고도 답을 주지 않는 동맹. 동맹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원하면 동맹이 움직인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동맹도 각자의 계산이 있었고 각자의 제약이 있었고 각자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부르면 오는 게 아니라 올 이유가 있을 때만 오는 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자기들도 피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는 것보다 관망하는 쪽을 택한 거였어요. 위험은 미국이 감당하고 이익은 나중에 나눠 가지겠다는 계산이었죠. 이걸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유지돼온 동맹 구조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자리에 이미 와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호출된 적도 없었어요. 미국이 손짓하지도 않았고 동맹의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무기로 자기 시스템으로 자기 판단 아래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일본은 능력이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유럽은 계산을 끝내지 못했고 호주는 관망을 택했습니다. 그들 모두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해야 했고 그래서 해낸 나라. 스스로 준비했고 스스로 판단했고 스스로 움직인 나라.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은 미국의 호출을 기다렸고 호출을 받고도 망설였어요. 한국은 호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나선 거였어요. 미국은 동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어요. 요청해도 오지 않는 동맹과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와 있는 나라.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니라는 걸. 미국이 중심에 서고 동맹이 주변을 채우는 그 익숙한 지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었지만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유지돼온 질서가 단 며칠 만에 그 민낯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채우고 있었던 건 미국이 25년간 가장 과소평가해왔던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오래 괴롭혔어요. 우리는 동맹이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았던 한국만이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은 같았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달랐어요. 동맹이 멈추고 미국의 통제력이 흔들리자 중동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답을 이미 봤으니까요. 실전에서, 눈앞에서. 드론이 밀려오는 밤마다 중동의 군 관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돈을 태우며 버티는 모습과 한국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그 비교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숫자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중동이 처한 현실은 단순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기존 방어 체계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패트리엇 한 발에 수십억 원이 사라지는 구조로는 장기전을 치를 수가 없었죠.
지속 가능한 방공 체계가 절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안보 체계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미국 체계의 몇 분의 1에 불과한 비용, 그리고 외부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구조. 중동이 묻기 시작한 건 더 이상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금 당장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답은 단 하나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이미 2022년에 천궁을 약 4조 원 규모로 도입한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기존 협상 구조를 뒤집고 한국과 긴급 계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물량이 아니었어요. 체계 전체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천궁으로, 드론 방어는 천광으로. 기존의 미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됐던 방공 구조를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리트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봤다. 실전에서 봤다. 더 볼 필요가 없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방어 철학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었어요. 사우디도 움직였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수입국 중 하나인 사우디가 한국과 대규모 방공체계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어요. 사우디의 석유시설과 주요 인프라는 드론 공격에 가장 취약한 타겟이었습니다.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었죠. 그 기억이 사우디의 판단을 빠르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방공체계는 사우디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보완해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고가 미사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저비용으로 드론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건 사우디에게는 구원과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움직이자 주변 국가들도 따라왔어요.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기존의 미국과 진행 중이던 방산 협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국가가 한국을 선택하면 인접 국가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계약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바뀌면 주변이 따라오고 주변이 따라오면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 그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 방산 시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함께 팔았던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 업그레이드 로드맵, 훈련 프로그램. 그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한 건의 계약이 빠지면 그 계약에 연결된 수십 건의 후속 사업이 함께 흔들립니다. 마치 탑의 하단 블록을 빼내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구조. 저는 워싱턴에서 올라오는 내부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무력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압박은 이미 소진됐고 동맹은 오지 않았고 시장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기술력도 경제력도 여전히 세계 최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유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40년 동안 미국이 유일한 선택지였을 때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비싸도 불편해도 통제를 받아도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처음으로 대안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대안이. 그리고 그 대안의 이름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줬던 그 침묵. 그건 무시가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뒤의 여유였습니다. 미국이 압박할 때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맹이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한국만 와 있었던 이유. 스스로 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국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오랜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 결과로 이어진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서 중동은 선택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며칠 만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수십 년간 준비해온 것이 며칠 만에 드러난 것뿐이라는 걸. 저는 마이클 해리슨,
25년간 미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규칙이라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가 증명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은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25년간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 없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준비한 나라가 아니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래서 누구보다 단단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망이 무너지던 그 밤 하늘을 지킨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온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이미 와 있었고 아무도 답을 몰랐을 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한국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가 찾는 해답이 되기까지 그 수십 년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국이 세계 방산 질서를 뒤흔든 오늘의 사연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